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검찰이 오늘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49일 만에 다시 또 본격적으로 재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왜 하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금은 조국혁신당 대표죠.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청와대 내부의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선 중일까요? 좀 지겨운데요. 너무 지겨워요. 지겨워요? 네, 대통령 기록관 이거 아마 질려요? 법적으로 몇십 년 동안 이거 이제 또 합니다. 공개되는 기록이 있을 거고 공개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놓은 네, 기록이 있을 텐데 그게 다 형해화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울산 선거 개입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그동안 많이 했어요.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걸 또 빈박스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러니까 전 잣대가 지금 두 개라고 보는데 하나는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잣대가 하나가 있어요. 네. 이것만 중심으로 해도 나머지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거의 국민들 대부분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조국 혹은 뭐 이재명 대표에게 들이댔던 그 검찰의 잣대, 그러면 모두가 잡혀가야 됩니다. 모두가 탈탈 털려야 돼요. 네.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잣대가 동시에 이행이 되고 있는 아주 이상한 상황인 건데 네. 울산 선거이 도대체 이거 언제적 것입니까? 그리고 검찰을 무슨 사설 경호단처럼 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검찰은 스스로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신들 스스로가 직업 윤리를 완전히 배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뭐 정의를 시행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이게 균형을 잡혀 있는 거냐. 그리고 본인들도 법 공부하셨을 텐데 법은 어쨌든 정의인 거고 도덕의 최소한인 거고 이 모든 것들을 최대한으로 이 국민들 앞에 균형 있게 보여줘야 될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기관이 그러한 균형을 무너졌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네. 이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기본권이 나오거든요. 네. 10조부터 시작하는데 10조가 이제 행복 추구권이고요. 그건 뭐 너무 일반론적인 선언이니까. 그 다음에 바로 제일 먼저 나온 게 11조의 평등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권을 지금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도 이중잣대를 가지고서 지금 동시에 쓰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법 집행을 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지금 검찰이 권력의 시녀, 권력의 개가 돼가지고 지금 저런 식으로 굴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정말 이제 국민들이 검찰을 완전히 땅끝까지 그 신뢰도는 완전히 추락하는 것이고 앞으로 또 저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예언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윤석열 대통령 저 권력이 천년만년 갑니까? 저거 좀 있으면 이제 3년만 지나면 이제 레임덕 오거든요. 네. 지금도 왔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럼 바로 이 권력의 개가 이 주인을 물어뜯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비극적인 이 검찰의 그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이 비극의 역사를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 너무 지겹다. 너무 지나치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제가 네. 볼 땐 국민 절반은 다 네. 감옥으로 보내야 돼요. 감옥 2,500만 명 들어갈 수용이 가능한 네. 뭐 지구 최대의 감옥이 있는 나라를 그 나머지 만들어 절반은 보시던가. 대사로 다 보내야 돼. 해외 대사로. 보시던가. 아니 속보가 또 나왔어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근데 이게 주고받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오늘 아침 어제부터 해가지고 그 민주당 비례정당 관련해 가지고 그 진보당이 세석 갖게 된 데 대해서 네. 이제 종북 좌파의 이제 부활이다 이렇게 비판 언론을 보수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했는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총선에서 승리한 후에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선 승리하면 바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통합진보당 후신인 종북 세력에게 정통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대한 걱정이 많으세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예, 숙주 삼아서 들어올까 봐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대공수사권을 부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이 2020년에 그 사실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 너무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건 80년대, 90년대 계속 2000년대까지 이어진 문제여서 해외 정보에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라. 이거 국정원 직원들도 원하던 거였어요. 엘리트 정보
수사관 뭐 이런 차원에서 했고 그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거를 다시 다 국내 정치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역사의 퇴행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정을 선생님?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권력기관에 대한 이런 권한 배분에 대해서 저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 저는 뭐 검찰 수사권 독립과 이게 다 연관되는 문제인데 네. 결국에는 이제 대공 수사권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국정원도 폐지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경찰로 몰려버렸거든요. 네. 저는 그런 식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건 좀 좋지 않다. 저는 필요하면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뭐 공수처든 아니면 중수청이든 수사기관들 독립적으로 만들어놔서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저는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평소 소신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어가려면 대전제가 뭐냐면은 법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돼야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 한쪽 편만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람이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준다 그러면은 그 국정원은 또 민주당만 수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권력기관의 저는 뭐 기관 배분, 권력 배분 필요하다고 보지만은 네.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소리 말할 자격이 없고 이거 말하려면요 지금 이종섭 장관이나 김건희 여사 있죠. 네. 여기 또 수사 제대로 하고 네. 와서 이 말하면 제가 인정해드릴게요. 그게 안 그러니까요.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타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무슨 악플러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선거가 다가오니까 또 망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 의견 어떻게 보세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때도 뭐 처리수로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분인데 충남 서산 태안 지역구로 둔 성일종 의원입니다. 지역 행사에서 일제강점기 그 조선 통감부 초대 통감이죠. 이토 히로부미. 아, 우리 국민들 이 사람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 육성의 예로 들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뉴스인데 뭐 워낙 지금 막 양당 공이 공천하고 있으니까 언론에서 세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 최소 2주짜리 언론이 한 2주 정도는 비판해야 될 기사거리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뭐 실언 주의해라 이렇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망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일까요? 아니 이게 인재가 이렇게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니까요. 어떻게 인재를 표현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예시로 드는지도 참 의문이고 인식에 뇌 구조가 뇌 이해가 구조가 안 되는 이해가 안 거고 되는 거죠.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 의사가 저격을 해서 네. 이제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늘 우리가 국가 위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인재를 쏜 거네요? 뭔 장난하는 그러면 겁니까? 일본이 주장했던 말이 맞아요. 테러리스트. 일본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럼 일본하고 이거를- 입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일종 의원은. 이런 그러니까-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년 전에 여전히 살고 2024년인데 네. 지금 100년 전을 살고 있으면서 그것도 친일파로 그냥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네. 느낌이 이거를 바라보는 것 이거 설명 아니 인재 설명하는데 이게 지금 예로 들게 인재가 그렇게 없어 대한민국에? 아, 인재가 그렇게 없어 아니, 여기 인재가? 인재가 둘이라니까 네? 이미. 예, 이동학 신이 사람 두 인재를. 정말. 우리 아니더라도 아니 아무리 역사 속에 셀럽 인재를 이게 드러낸다고 아니 하더라도 생각나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냐고요. 야. 평소 이토 히로부미 묵상하고 나 묵상하나 봐. 갑자기 떠올랐나 봐요. 묵상하다가. 이게 말이 되냐는 나 진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를 실언으로 표현한 한동훈 위원장도 문제. 이게 망언이에요, 망언.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실언이에요 이게? 그냥 정치 망언이지. 그만하셔야지. 근데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보수자 아니에요 이거. 아니 보수는 친일은 수구야? 보수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수구예요, 현재 그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저 듣는 보면 보수 기분 나쁘죠. 이게- 보수 아니에요. 이게 보수 무슨 아니에요. 듣는 공감대가 보수 기분 나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말인가 봐. 네. 저는 이런 오해를 할 정도의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안에서는 기뻐하나? 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좀 그렇다. 근데 이게 실언을 주의하시라. 라는 말을 이걸 만약에 보낸다 하더라도 네. 직접적 조치가 없으면 이게 무슨 또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재작년인가요? 김성원 의원인가 노량진 피해 현장 가가지고 비 좀 더 수해 왔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네,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이미자원이 없어 네. 때리잖아요. 근데 지금 네. 이분 공천 받으셨어요. 단수 공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아마 이거는 저는 뭐 의지 뭐 이런 의지 표명을 정확하게 실행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네. 그냥 눈치고 넘어가는 거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봐요. 이제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소위 말 악당 짓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거의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민낯을 이제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국민들 앞에. 그래서 네. 저는 참 이번 총선에서 진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짜 찍을 땅이 없고 찍을 후보가 없다라는 거를 저는 동의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국민의힘이나 이 집권 여당의 이 잘못된 이런 망언부터 해서 지금 뭐 잘못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네. 일괄 심판 이번에 일괄해서 뭐 더 따지고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이번에 정리 안 하면은 저는 이거 대한민국이 정말 더 어려워질 것이고 네. 더 험하고 더 기가 막힌 꼴을 앞으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다시 또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됐어요. 일본이 끊임없이 또 독도를 얘기하고 있고 또 동해를 일본해라고 미국에서 명명을 해버려가지고 이것도 대응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위기가 계속 또 문제 제기가 좀 되고 있고 이런 등등의 상황을 볼 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도 매우 난맥상이 심각한데 게다가 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아, 이 나라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 건가에 대해서 이번 총선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텐데 저는 사람들이 아유, 다 꼴배기 싫다. 정치 혐오. 그래서 투표장에 아예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주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근데 혹여라도 국민들도 이해가 되는 게 이게 뭐 매번 투표해봐야 국민들도 이해가 아니 돼. 정치가 더 나빠지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 저효능감을 뛰어넘어서 그냥 무효능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표하기 싫은 건데 뭐 앵커님 말씀대로 그래도 더 힘을 내자 뭐 이런 취지시니까 네. 힘을 내야 근데 이제 될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큰데 역대적으로 보면 투표율이 낮아지면 이 국힘이 이길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 전략으로 지금 쓸 텐데 어쨌든 최대한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많이 이번 총선에 나오셔가지고 투표를 하셨으면 다 들고 좋겠다. 일어나야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다 들고 일어나서 다 들고 일어나서. 다 투표장으로 나오셔가지고 네. 선거 혁명을 이루셔야 돼요. 예, 선거혁명을 이뤄야 된다. 다 투표혁명을 이뤄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야 정말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진짜. 진짜 우리가 어떻게 아니 이토 히로부미까지 나왔으니까 난 걱정돼. 이 다음은 아니 나올 이름이 너무 없잖아. 너무 센 사람이 거기 나와버려가지고. 이대훈 씨까지 나올 거야? 아니 이토 히로부미 인재까지 나오면은 어. 그 다음은 진짜 무서워요, 진짜. 예. 뭐가 나올지가. 뭐가 나올지가 진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짜.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심판 여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수준인지 확인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 화성을로 갔어요. 어떻게 보세요? 두 청년 정치인은? 저는 이제 포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옆에 화성은 이원욱 의원이 이제 지금 뛰고 있는 곳이고, 네. 그다음에 옆에 용인은 또 그 양향자 의원이 뛰고 있고, 네. 근데 그 위로 성남에는 류호정 의원도 뛰고 있고, 그러니까 뭐 반도체 벨트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유일하게 이 제3당이 이 정책을 중심으로 인물 배치와 이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측면이 있는데 네. 다른 측면에서는 과연 이준석 대표가 이 지역구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될 가능성이 있겠는가? 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당선되려면 이 비례대표로 가가지고 확실하게 이번에 국회에 들어오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 화성을이 젊은 인구가 많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네. 천하 3분지계를 통해서 본인이 당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비관적으로 본다. 네.